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들,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림,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선택,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시스템 안에 편입됩니다. 아기가 눈을 뜨기도 전에 부모님은 이미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사회는 이미 그 아이에게 언어라는 틀을 씌웁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세계를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세상을 그렇게 보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렇게 살아야 훌륭한 사람이다. 저렇게 살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 명제들이 교과서와 선생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입됩니다. 사회에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미디어가, 광고가, 또래 집단이, 직장의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 직급은 되어야 한다. 이 나이엔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집에 살아야 성공한 것이다. 저는 오늘 이것을 아주 솔직하게 세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세뇌라는 단어는 보통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누군가를 조종할 때 쓰는 말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세뇌는 그런 악의적인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문화가 전승되는 방식이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이 세뇌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프로그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을 선탑제한 채로 태어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방식, 공격성이 발현되는 조건, 누군가에게 끌리는 패턴,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최적화시켜온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본능, 내 감정, 내 성격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우리 몸 안에 심어놓은 코드입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이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 이 직업을 선택할지 말지, 우리는 그것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 선택들이 사실은 유전자와 환경, 경험과 무의식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의식적으로 했다고 느끼기 수백 밀리초 전에 이미 뇌에서 그 결정의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내가 결정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내 안에 무언가가 먼저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고 아무리 깊은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해도 그 성찰과 노력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끼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코끼리를 이해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지성의 아름다운 비극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를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눈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코끼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코끼리 한 마리가 왔고 사람들은 코끼리를 직접 만져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아, 코끼리는 굵고 단단한 기둥 같은 것이구나. 다른 사람은 코를 만졌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길고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는 뱀 같은 것이야. 또 다른 사람은 귀를 만졌습니다. 무슨 소리? 코끼리는 넓고 얇게 펄럭이는 부채 같은 거야. 배를 만진 사람은 둥글고 육중한 벽이다라고 했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가늘고 긴 밧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각이 전달한 정보가 실제로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라. 맞습니다. 훌륭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눈먼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에게 코끼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기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경계가 받아들인 정보는 정확했고 그것을 처리하는 인식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서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나는 다르다, 나는 부분만 보지 않겠다, 나는
전체를 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 어딘가를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만지는 부위가 조금 다를 뿐이고 우리가 만지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코끼리 전체를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적어도 인간이라는 종의 한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코끼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처, 자신의 성공, 자신의 가난, 자신의 풍요, 자신이 속한 문화와 시대라는 특정한 부위를 만지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살아갑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은 세상을 늘 결핍의 언어로 해석합니다. 어릴 때 배신을 당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 앞에서도 먼저 불신의 필터를 작동시킵니다. 성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세상이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고 확신합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매트릭스입니다. 그 사람이 만지고 있는 코끼리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명백한 것을 왜 모를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질문들이 사실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선택은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아니, 그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코끼리 위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눈먼 세계 속에 갇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저는 인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만지는 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만지는 것이 코끼리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교육을 받았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직 자각의 유무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가 해석된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자각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다름을 틀림으로 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는 것이 그 사람의 디폴트 모드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매트릭스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거나 무너뜨리려 합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방어적으로 굳어집니다. 반면에 자각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다름 앞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코끼리의 어느 부위를 만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상대방이 세상은 부채처럼 넓고 펄럭인다고 말할 때 당신은 틀렸다라고 반박하는 대신 아, 이 사람은 귀 쪽을 만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공감의 본질이고 이것이 진짜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자각은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도 바꿉니다.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세상 전체의 고통인 것처럼 느낍니다. 자신의 실패가 불변의 진실인 것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자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보이는 풍경이다. 코끼리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면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이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전환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각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껏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이 사실 하나의 해석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자아의 일부를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각을 거부합니다. 매트릭스 안에 머무는 것이 매트릭스를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빨간 약을 먹기보다 파란 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달콤하니까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각은 탈출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끼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각이란 내가 지금 코끼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암 자체가 변화입니다.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감옥 안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어차피 다 갇혀있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트릭스를 깨부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장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나 자신의 매트릭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편향, 내가 가진 한계,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타인의 매트릭스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볼 때 그것을 무지나 오류로 단정하기 전에 한 발 멈추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부위를 만지고 있기에 저렇게 느낄까? 라는 질문 하나가 판단을 이해로, 갈등을 대화로 바꿉니다. 셋째, 자신의 지점을 유연하게 이동시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코끼리라도 여러 부위를 만져보려는 시도, 즉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의 책을 읽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하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에 귀를 여는 것, 이것이 코끼리를 통째로 볼 수는 없어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매트릭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기가 매트릭스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이 관찰로 바뀝니다. 갈등이 이해로 바뀝니다. 독선이 겸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립이 연결로 바뀝니다. 내가 만지는 것이 일부라는 것을 알 때 나는 비로소 다른 부위를 만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의 진짜 이유이고 공동체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만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코끼리의 어느 부위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